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2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헌재가 보통은 미리 그 며칠 전에 결정문도 써두고 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도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일반 법원에서도 선고날 변론 제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네. 있기는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도 솔직히 욕해요. 아, 재판부가 이거 제대로 안 한다. 지금 여태까지도 이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고날 부랴부랴 제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심리를 충실히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헌재잖아요. 예. 헌재가 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심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았던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심리를 하면은 쟁점이 이러이러하고 이거에 필요한 심리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심리를 닫고 선고를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을 선고 오전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재개를 했다라는 거는 재판관들끼리 결론도 안 내고서 지금 일정을 닫았다. 네. 선고 날짜 잡았는데 선고 날짜까지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재개한다라는 거는 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건가? 지금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 결정을 국민적으로 다 따라야 된다라고 네. 이게 뭐 안 따르면 위헌 위법이다 이런 지금 공보관이 발표까지 하던데 자기 권위는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헌재가 자신의 권위를 상당히 스스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졸속 재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어제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이에요. 이렇게 선고 당일에 돌연 연기를 하면서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뭐 이게 좀 법조계 다수의 의견인가 봐요. 네, 맞죠. 예.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실제로 판사님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딴에는 심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거 판결문이 안 써지네? 논리가 안 나가네? 이러면 네. 이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첫 번째가 그거니까 네. 심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판사들끼리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결론을 못 낼 때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해 가지고 드러나면은 내 의견 쪽에 동조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이에서 평평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근데 이거는 또 재판관들끼리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수기가 정말 부족했던 거를 드러내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평의가 굉장히 예상보다 팽팽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건도 4대 4였잖아요. 예. 근데 그 4대 4가 이념 지형에 따른 그 4대 4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게 인용 의견이 어떻게 4명이나 나오냐. 네. 아니나 다를까 우르베 연구회 출신들이 아니냐. 근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헌법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허영 교수님이거든요. 예. 허영 교수님이 언론사에 칼럼을 발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 보고 놀랬다. 이거 보니까 헌재가 왜 이런 식으로 심리를 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 네. 라면서 예.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론 내면 그게 잘못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 그게 위헌이다라고 아예 세게 썼을 정도예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데다가 사실상 헌법재판소 지금의 이 재판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예 산파 그래요?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면 위헌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쓰실 정도니까 지금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외부에서 헌법학의 권위자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됐지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납득하기 어려운 저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대4가 지금도 만약에 유지되고 있으면 이거 기각이거든요. 4대4면 기각이잖아요. 네. 근데 권한쟁의는 탄핵 사건이나 위헌소원 사건이나 이런 정족수가 달라요. 거기는 6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권한쟁의 사건은 5명이 있으면 돼요. 한 명만 넘어오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명이라서 기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기각이에요, 결론은. 예. 그럼 기각 쪽에서는 인용 의견을 내 쪽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어차피 그냥 기각이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인용 의견인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한 저 사람들의 그 쟁점 하나만 제거하면은 인용으로 넘어올 텐데 그럼 결론이 완전히 바뀔 텐데 싶으면 재개하자는 얘기 하겠죠. 예. 그럼 인용 의견 쪽에서 지금 자꾸 설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개됐을 가능성도 있죠. 아, 지난번처럼 6명이 정족수가 아니라 5명이니까 권한쟁의는 5명이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고 싶은 쪽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지금 헌재가 너무 팽팽하게 갈려 있고 계속 그 좌파 사법 카르텔 뭐 이런 얘기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한 절반 가까이는 또 신뢰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저도 이게 크게 회복이 걱정돼요.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인데 헌재가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고 점점 진행이나 결론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인 게 우리 그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재판의 그 기틀이라는 게 미국의 연방대법원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처음에는 권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아주 가뿐하게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근데 존 마샬 대법원장이 마버리 댄 메디슨 사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판결을 딱 만들어서 헌법재판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자기가 높인 거거든요. 결정을 잘 써서 네. 누구든지 따를 수밖에 없게 해서. 근데 예. 이게 뭐야? 이거는 따를 이유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은 네. 권위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면은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네. 강제력이 없어요. 예. 비강권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은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그리고 만약에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하면은 그 취지에 맞게 따라야 한다. 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그 법을 안 따르잖아요. 그럼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고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발로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서 집어넣어요. 네, 이게 그렇죠. 강제력이에요. 예. 1억을 갚아라 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송금해주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해요. 경매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뺏어와요. 예. 이 강제력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은 따라라라고 법에는 써 있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강제로 관철시킬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네? 라고 해서 무시하면은 과거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럼 헌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강제로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 상당 부분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헌재의 결정을 모두 다 잘 따르는 것 같겠지만 네. 사실 제일 안 따르는 집단이 국회거든요. 예. 국회랑 국회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압박 넣고 어제 헌재 공보관은 안 따르면 위헌 위법이다라고 겁박하는 막 인터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게 네.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은 따라야 한다? 맞죠. 근데 안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다.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 네. 결정의 일종인데 네. 이제 앵커님도 들어보면은 이거 나 기사 쓴 적이 있을 텐데 아마 떠올릴 텐데.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그렇죠. 떠오르죠. 헌법에 이 조항이 합치되지 아니한다. 예. 입법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 주문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개선 입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논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입법 사각지대 놓이고 뭐 이런 거 꽤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비판하고 이러는데도 국회에서 안 만들잖아요. 예. 벌써 그런 기한만 몇 년씩 지난 법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가 떨어지고 망신스러우니까 별로 언급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은혜 헌법재판관 퇴임할 때 퇴임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헌재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마무리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니까 입법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다라고 겁박 놓고 이게 지금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하려면은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지금 위헌 위법인데 이거 왜 안 따르냐. 예.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이게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냐. 뭐 이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안 지켰던 데들도 같이 지적을 해야지 그렇죠. 맞는 논리일 그리고 텐데.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의원도 비상한 결단이라고 이상한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부터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시든가 저희들부터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입법이나 이런 거 충실히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부터 잘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법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뭐 그거는 왜 안 하고 남한테만 지키라 그러고 네. 이러니까 지금 서로가 뭐 부조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권위는 이래서 땅에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면 국민들께서 못 믿겠다. 예. 못 믿겠다. 신뢰 믿겠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선고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탄핵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많죠. 경제 위기 상황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약간의 역풍이 왔는데 최상목 대행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압박용일까요? 그냥 이런 압박용이죠. 압박용인데 이거는 법적인 쟁점이랑 정치적인 쟁점이랑 두 가지를 따져볼 게 있는데 예. 정치적인 쟁점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엄 이후에 자신들이 다 뭐 원하는 대로 해도 다 따를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헌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고 나니까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네. 뜨거 했죠. 그 이후에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카드를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여기는 고쳤을 수도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뭐 앞으로도 마음을 줄 기회 자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쉽게 탄핵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개선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쥐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직무유기다 고발했나요?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나요? 예. 왜 안 따라? 이거 위헌 정당이네 해산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개선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통 크게 인정을 해줘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 사정에 맞게 논의하다 보면 이제 개선 입법 하겠지. 시점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식의 논의가 왔는데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당장 따라라. 근데 시점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따라라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네. 국회의원 지금 어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노림수를 알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나는 안 따르겠다. 이게 아니라 검토해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죠.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똑같은 행동을 취하겠다는 이제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따르겠다라고 하면 명시적 거부기 때문에 위헌 위법에 대한 논의가 바로 따라붙어요. 근데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왜 나만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그거를 정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왔는데 왜 나만 위헌 예. 위법이래? 라는 게 논리가 서거든요. 네. 그럼 두 개가 똑같아져요. 국회의원들은 개선 입법한다면서 기한도 안 지키고 계속 논의만 하는데 나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검토 빨리 안 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회 그러면 입장에서. 이제 그것만 떼가지고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가 안 서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다라거나 직무유기로 누가 고발 넣거나 이러면은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이런 식으로 고발 들어가는 사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편향성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마은혁 후보자까지 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9명, 뭐 지금은 8명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 걸 전제하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각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센 표현으로는 법원 내 하나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법원 내의 하나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면은 정말 너무 과잉 대표됐어요. 우리법 연구회, 뭐 인권법 연구회 이런 데가요. 그렇죠. 거기가 판사 내부에서도 뭐 한 3% 많이 잡아도 한 10%였어요. 당시에. 예. 근데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판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체 법조인은 한 5만 명 돼요. 네. 근데 그 5만 명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는 1%가 안 돼요. 근데 1%가 안 되는데 4명, 5명씩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9명 중에 들어간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너무 과잉 대표된 거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는 것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뭐 우파 성향, 좌파 성향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모임 출신이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해 왔거든요. 김명수 체제부터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의 문제는 우리법 연구회는 법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정치 집단 같은 행동을 했어요. 문영배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쓴 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뭐 대법관이 됐다. 우리도 이제 주류로 들어갔다. 아니 연구회 출신이 주류, 비주류 이게 무슨 세력 대결했나요? 그 모임에 대한 어떤 본인들끼리의 어떤 판단이 네. 그런 쪽에 있었나 보네. 비주류 그렇죠. 모임이지만 이제 주류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스크럼 짜서 으쌰으쌰하는 집단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드러냈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요직으로 쭉쭉쭉쭉 포진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의 국면에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조국 사건 보세요. 아니 재판장은 중앙에 서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뭐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지방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바뀌는 교류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김명수 체제에서 그때 무너졌는데 김미리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무려 중앙지법에서 조국 사건 담당을 그러면서 5년을 있었어요. 5년을. 예. 그래서 재판 뭉개고 진행 안 하고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병간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재판 진행 엉망 만들죠. 뭐 울산시장 사건 뭐 1심 나오는데 뭐 3년 5개월 막 이랬잖아요. 그때도 예. 거기도 우리법 연구회. 강규태 부장판사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사건 26개월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예. 그분도 우리법 연구회라고 들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에 해필이면 그 사람들인데 왜 속속속속 거기다가 박아놨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식으로 아 우리법 연구회라서 저렇게 행동하나 싶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이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했던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지적을 다들 하시는 거군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그분의 성향, 옛날의 과거의 행적 이거에 대한 지적은 그 행적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과 같이 논의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인민노련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던 건 사실인데 나는 그 사시 공부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정말 거친 생각이고 법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작용하다 보니 그 인민노련의 행동이라는 거는 사회주의 기반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노회찬 의원하고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예.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판사 신분으로 후원금 후원도 냈던 내고 예. 그게 논란이 됐고 뭐 네. 구두 경고도 먹고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판사 시절에 그 민노당 사건에서 투영이 됐었어요. 민노당이 그 노동자 그 계열하고 쭉 연결이 되는 집단인데 민노당의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검했다는 이유로 12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 재판장이 마은혁 후보자였어요. 예. 근데 아니 뭐 형사적으로 불법 점거했으면 그거에 대해 처벌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가 쟁점인데 왜 다른 정당 사람들은 기소 안 해요? 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공소기각으로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왜 다른 당도 같이 해야지 민노당만 기소했어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그렇죠. 처벌을 못 했었는데 예. 그게 근데 나중에 바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당해요. 그러니까 판결 잘못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도 참 빈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이 큰 소리 쳐요. 이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잡냐. 다른 도둑들 다 처벌할 때까지 나도 처벌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우리가 진짜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는 진짜 그러네.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도둑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다른 정당을 걸고 넘어졌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스스로 자진 해산을 했었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관계가 그런데 자기 사건에 다루어지지도 않은 왜 다른 내용 가지고서 걸고 넘어졌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예. 네 사건은 네가 맡은 것만 해라. 왜 사건도 아닌 걸 검토해가지고 네 사건을 망치냐.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파기당한 건데 네. 이거 되게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뿌리 깊은 그 사상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우려가 나온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국회 측에서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대거 핵심 증인이 나오는데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좀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어떤 이제 대통령 측이 했던 얘기와 다 동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진실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어떻게 좀 얘기가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재판에서도 증인이 있으면은 우호적인 증인, 적대적인 증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 그래서 우호적인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네. 내가 원하는 대답에 대해서 되게 그 긍정하는 대답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은 증인 신문은 쉽지만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네. 적대적인 증인은 증인 신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되는 증언들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난감하고 그거를 다시 되치기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만 해요. 못 보여주면은 내 주장 자체가 꺾여요. 네. 그러면은 그 공방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을 높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고 여기에서 그 현장에서 그 증인을 극복하고 제압하지 못하면은 그 기일이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라는 건 약간 언론 플레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증인 신문이 불꽃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처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난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게 탄핵으로까지 되게 직결되는 내용이 되게 폭발력이 예.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이었다. 뭔가 뭐 왜곡돼서 과장되게 나온 발언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변호 논리가 이렇게 좀 보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략 수정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틀에서 막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예. 이미 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다 담겨 있고 뭐 정치인 체포도 그건 있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진술을 하니까. 근데 그게 오늘 헌재에서 제대로 깨지지 못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많이 불리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구도를 알 수 있어요. 이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계엄을 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못 하거든요. 두 번째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한다는 것 자체는 위헌 위법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내용이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요 세 가지예요. 네. 이건 계엄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고용이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지시하고는 이게 모순돼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경고용이었다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 이 체포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안 했다라는 쪽으로 되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중간에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하다라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그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김용현 혹은 그 지시를 받은 또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다. 이렇게 네. 해서 선이 딱 끊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나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했다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 그게 깨지던가 대통령한테 받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연락할 거야 다 협조해줘 라는 정도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현한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이제 이렇게 가던가. 네. 근데 이게 다 안 된다. 아니다. 나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고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다른 걸로 극복을 해야 돼요. 뭔가 진짜 반대되는 뭐 CCTV나 녹취나 뭐 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던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그 통신기록 조회를 증거 신청을 했던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통화한 거는 비화폰이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진술이 부딪혀요. 예. 그러면은 서로 진술이 부딪힐 때는 그 법원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어 해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증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의 말이 저 신빙성이 있구나 이런 네. 식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은 그 시점에 통화했던 게 기록으로 확인되네. 근데 그 시점에 홍장원은 다른 사람 누구하고도 통화했네. 그럼 이 사람한테 통화 들은 내용은 뭐예요? 민주당 쪽 누구랑 통화했네. 이 사람들한테 증언이 오염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이제 찾아가겠죠. 녹취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통화 기록, 통화 내역은 있으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청문회를 열면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을 불렀는데 뭐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일방적인 그 주장들만 이제 쏟아내는 걸로 여론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읽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실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좀 언론에 좀 이렇게 비춰졌을 때 국민들께서 되게 네.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다가올 그렇죠. 내용이다 싶어서 이제 무속인을 선정한 것 만나서 같아요.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가 마치 실제로 계엄을 그 무속인에게 좀 상담하면서 실행에 옮긴 것 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런 무속인 말고 정말 무속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해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예언들 굉장히 많이 해요. 막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뭐 몇 년 전부터 탄핵될 거라고 예측했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손님 끌어모으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유명인에 대해서 사주풀이 막 온갖 거 다 올려놔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하나만 걸리면 거기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난대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기 PR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진술을 뭐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뭐 군 출신이라거나 이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보 계통에서 일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그 이제 보안 이런 거를 굉장히 몸에 밴 사람이라서 그랬다 이런 평가들도 그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뭐 이 무속인한테 뭐 얼마나 얘기를 했겠으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무속인이 얘기해봤자 그게 신빙성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 프레임이라는 거를 예.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울의 방이 있었다라거나 네, 네. 뭐 안에 뭐 성기능과 관련된 무슨 약이 있었네 뭐 인신공양을 했네 그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사과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거나 지금 예. 그분 중에 뭐 안민석 의원 이런 분은 지금도 재판받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주 재미 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네. 여기까지는 진실이었고 이건 너희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짜였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역사에서 경험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동조하거나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무가치하다. 중요한 내용 가지고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일들 너무 많잖아요. 네. 객관적인 증인들, 중요한 증인들도 많아요. 예. 왜 무속인을 부를까? 진짜 민주당이 그 자기 그릇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그 수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이 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거는 타인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에서도 배우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 네. 똑같은 방식 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재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